바다는 비가 와도 젖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자꾸 고통을 떼버리겠다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 모든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어우러져서. 그래서 내가 바다인 자세로 있으면 어떤 빗방울이 떨어지고 뭐 우박이 떨어지고 해도 그게 고통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인 거죠. 내가 안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고통을 안아버리면 돼요. 오늘 하고 만다의 3월의 책은 바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예, 오늘 드디어 전설 중에 전설, 세계 문학계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하지만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거나 뭐 잊고 살고 있으셨을 그 책을 바로 가져왔습니다. 네, 하대님과 제가 3월에 이 노인과 바다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헤쳐나간다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어려운 시절이 계속 찾아옵니다만은 이걸 계속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그리고 지치고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 상황을 뚫고 나가는 이 노인 산티아고 할아버지의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금요일날 강원도 고성, 토요일날 대구, 오늘 아침에 낮에 부산, 그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운전도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아까 오다가 이제 차가 막힐까봐 그냥 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휴게소까지 갈 때까지 너무 졸린 거예요. 졸음쉼터에서 진짜 10분 자고 또 올라오면서 몸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제 계속 이 노인과 바다를 읽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감정이입돼 있었거든요. 제가 순간 운전하고 오면서 와 힘들다 혼자 그러다가 순간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겪은 거에 비하면 그렇죠. 명환아 이거는 네가 힘든 거는 요만큼도 안 돼. 그렇게 딱 생각나는 순간 정말 제가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노인과 바다는 전 이게 답니다. 이제 나머지 1시간 동안은 하대님 혼자 얘기하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그쵸.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 할아버지처럼 힘들려면 일단 3일 밤을 자면 안 되고 이마와 손과 이런 부분이 다 피투성이가 돼야 되고 마비가 또 와야 돼. 경련도 오고 먹을 것도 없어서 비린내 나는 그 생선을 그냥 생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에 놓여야 되는데 사실 약간 그런 면에서는 그 책하고도 효과가 비슷해요.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렇죠. 거기도 보면 정말 그 처절한 현실에 그 책을 읽다가 빠져 있다가 딱 돌아오면 나는 지금 내가 뭐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에 비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이 책도 정말 그렇긴 하지만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정말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항상 문학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문학 작품은 사실 해밍웨이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그냥 썼을 뿐이다. 이 말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해석들과 의미 부여와 그런 게 이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내용이죠. 정말 단순한 저희가 항상 줄거리를 말씀드리곤 하는데 이 책은 노인이 아주 작은 조각배 하나 타고 먼 바다에 나가서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아오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게 답니다. 스토리가 이게 단데 이 단순한 스토리 안에 정말 우리가 삶에서 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여러분 관심 없으셔도 문학에 해밍웨이라는 작가는 아실 거예요. 어니스트 해밍웨이. 이 해밍웨이의 죽기 전 마지막 작품입니다. 백조가요, 작가님.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 번 크게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죽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백조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작품이 바로 해밍웨이의 백조의 노래, 노인과 바다인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누구보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저는 제가 다 겪어봤습니다. 저는 심지어 청새치를 잡아봤고요. 여기에 나오는 만세기도 잡아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날치도 제가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 노인과 바다 영화를 찍은 일본의 요나군이라는 섬에서 노인과 바다라는 영화를 촬영했거든요. 그 요나군이라는 섬에 가서 청새치를 잡아봤습니다.
아니 청새치 엄청 크잖아요. 그걸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비가 따로 있어요. 아. 근데 이 노인이 잡은 청새치는요 700kg이 넘는다라고 나와요. 맞아요. 예. 700kg. 제가 잡은 거는 거의 100kg 가까운. 그런데도 거의 사투를 벌이셨죠. 사투 정도가 아니고요. 네. 나 더 이상 못 감겠어. 나 안 할래. 이거를 더 이상 못 감아요. 근데 이거를 감지 않는 순간에 여기도 왜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면 아 맞아요. 바늘이 빠질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네. 얘기하죠. 이거를 감다가 놓잖아요. 늘 이렇게 팽팽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 고기 바늘이 이렇게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안 감으면 물고기가 앞으로 전진을 하면 이게 느슨해지잖아요. 그럼 느슨해지면서 이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감아야 되는데 정말 요만한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잡은 물고기도 거의 한 90 몇 킬로인가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딸려와요. 거기다가 그 물고기는 자기의 목숨이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항하겠어요. 근데 옆에서 선장이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근육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그런 단계까지를 넘어서죠.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넘어섰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림들이 너무 눈에 선하고 아까 그 해밍웨이가 본인은 나는 그냥 노인에 대한 바다에 대한 청새치 낚시에 대한 얘기를 썼다라고 했는데 난 그래서 그 칼 구스타프 융 얘기하면서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작품이 더욱더 제가 여러 번 읽어봐도 저는 이제 그 낚시를 다 알고 그 요나군이라는 섬의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청새치만 잡아요. 그들에게 들은 얘기나 이거는 소설이지만 다큐멘터리보다 더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얘기여서 오늘 혹시 모르는 장면 있으면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또 안 그래도 낚시를 좋아하시니까 네네.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네네네. 청새치. 네. 그 물고기가 상징하는 바가 어떤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새치를 지금 대한민국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의 건물이다. 그 건물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겠죠, 그죠? 우리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러면서 건물을 가지고 싶어 하죠. 엄청난 노력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도 목숨을 걸고 청새치를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건물주가 되고 나면 세상을 다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안 가져가 보신 분들이. 저는 건물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빌딩을 가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쁨보다 고통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도 결국 이 큰 청새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어들이 달려와서 다 뜯어가고 오히려 잡을 때보다 더 목숨 걸고 싸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청새치는 어쩌면 인기이고 가수로 따지면 빌보드 차트 1위이고 개그맨으로 따지면 유재석이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가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저는 아니고 사실 우리 연예인들끼리 그러거든요. 인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제 입장에서 이 청새치는 저에게 건물이고 연예인에게 인기고 얻고자 하는 목표였고 대신에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를 유지하고 빼앗기지 않고 그러기에 너무나 힘든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그 해밍웨이가 맨 마지막 문장을 그 할아버지는 사자의 꿈을 꾸고 잠을 잔다 다시 또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결과가 무너졌던 그대로 왔던 뼈만 남든 살을 많이 붙여서 오든 저는 계속해서 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날의 바다 그 다음 날의 바다 85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청새치 잡았을 때요. 저 태워주신 그 요나군이의 선장님이 60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었어요. 와. 근데 저랑 나가서 이제 잡아서 저한테 계속 럭키 가이라고 막 그러셨는데 청새치도 죽기 싫을 텐데 불상 후키미키님 저것 때문에 사실 산티아고 할아버지도 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격투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뭐 그러면 격투기를 할 때 우리는 죽일 듯이 싸우잖아요. 네. 근데 끝나고 나면 안아주고 네. 멋있게 싸웠다고 하죠. 네. 저는 그냥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와의 청새치와의 관계는 정말 우리는 자연 속에서 태어났고
정당하게 싸웠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저는 이 부분이 좋았거든요. 산티아고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를 칭하기를 나야 별난 늙은이니까 라고 하거든요. 그 소년에게 나야 뭐 별난 늙은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그냥 단 한 줄이지만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별난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저 역시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제 스스로를 표현하기로 정말 실제로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저 해운대 모래사장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의 모래알일 뿐이다. 아 진짜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직장인들이 있고 대학을 다 나오고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직장인 중에 한 명이니까 모래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나야 별난 늙은이니까 라고 이 결로 생각하게 된 그때부터 바뀌게 됐던 것 같거든요. 제 인생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물고기가 이 청새치가 노인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계속했어요. 이 노인도 보면 정말 올바르고 심지가 곧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750kg짜리 엄청난 걸 잡았지만 나가기 전에 소년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250kg짜리 청새치를 잡으면 어떨 것 같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표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계속 큰 물고기만 집착을 하고 큰 물고기 만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한 방에 상황을 확 역전시키고 싶어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뭔가 그 큰 고기가 한 방에 모든 상황을 뒤집어 줄 수 있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결국에는 들어올 때 항구에 들어올 때는 뼈밖에 안 남아있는 상어 5마리에게 다 물어뜯기고 근데 그냥 그 노인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배에 매달렸는데 생선 머리만 있고 뼈만 있고 꼬리만 또 있잖아요. 뼈랑 꼬리만 있는 그 배에 묶여있는 그 청새치와 아바나 항구에 도착한 그 노인의 상태가 투영해서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노인이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청새치야 너도 참 별난 놈이다. 네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걸 보면 너도 참 별난 놈이다. 이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해주는 말과 똑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며칠 밤을 새가면서 사투를 벌이면서 너도 참 불쌍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도 또 자신에게 해주는 말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청새치와 노인이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 사실은 노인의 상태를 투영해서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도 책을 아까 화대님 보여주셨지만 예전에 제가 읽었을 때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읽으면서 파란색으로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겹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진짜 솔직하게 내가 이번에 읽으면서 뭔가 나한테 와닿는 문장을 줄을 그어봤어요. 겹치는 것도 한 3-4개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데에서 제가 엄청 깨달음을 얻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여러분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정말 마지막에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뼈만 남은 고기를 갖고 돌아온 이 노인에게 인생은 이토록 허무하고 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랬으면 해밍웨이가 그 사자의 꿈을 절대 안 써놨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책들은 쪽집게 가외 모범답안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읽을수록 이게 제 상황이 변해서 그래요. 물론 제 머리도 변했고 제 주변 상황도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부분이 저한테 와닿는 거죠. 울림을 주고. 그동안 작가님의 레벨이 올라갔잖아요. 스스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선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올해 출간될 책을 쓰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힘든 것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써놓은 문장들을 보면 결들이 다 그는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다. 지금은 오직 하나만 생각할 때야. 꿋꿋하게 도전하며 너답게 살아. 과거에 수천 번 증명한 거 소용이 없어. 지금 이 순간에 증명할 거야. 이기고 싶다는 마음만 확실히 먹으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법이지. 고통쯤이야 사내에겐 별거 아니지. 희망을 버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있는 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하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제가 곤란한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가 신작을 쓰느라고 제 안에서 뭔가 노인도 물론 혼자 있으니까 그랬지만 청새치 잡으면서 혼잣말 엄청 하잖아요. 엄청 하죠. 저도 야 내가 이거를 다 접근하니까 이 앞에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이런 문장들만 내가 찝어냈을까 하면서 명환아 너 요즘 힘들었구나. 내가 저도 혼잣말 하면서 저 역시도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힘들잖아요. 책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지금 그럼요. 저희 둘 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를 통과하면서 오늘 또 만났습니다. 네네. 통과하는 도중에.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우리가 선정한 이유도 지금 뭐 역대 최악의 뭐 불경기고 네. IMF 때보다 더 힘들고 여러모로 국내 상황도 다 혼란스럽고 뭐 국제 정세도 뭐 다 요동치고 있고 여기서 저기서 전쟁하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히려 희한하게 마음에 위안이 되는.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노인과 바다잖아요. 노인과 바다인데 노인과 청새치도 아니고 네. 노인과 소년도 아니고 네네. 노인과 바다인데 바다가 이 멕시코만인데 이것도 되게 웃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멕시코만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아메리카만이다. 네. 네, 멕시코만 아니다 해가지고 네. 멕시코하고 또 막 설전이 벌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 그 무대예요. 멕시코만인데 이 바다가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흔히들 인생 얘기하면 산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네. 밑바닥에서부터 정상에 올라가서 찍고 내려오고 산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인생은 정복해야 될 뾰족한 정상이 있는 산보다 바다나 사막으로 많이 비유들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다와 사막의 공통점은 끝이 없습니다. 네. 저는 사막에 가보진 않았지만 사막에 가보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지구니까 끝이 있을 거잖아요. 네. 바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끝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인생도 생각해 보면 목표가 딱 있으면 한같이 펼쳐지는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은 바다나 사막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의 역할을 내가 산처럼 해서 딱 찍고 와 부모로서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네. 뭐 20살까지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건가?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가면 끝난 건가? 아니면 결혼시키면 끝난 건가? 뭐 이런 거서부터 또는 작가님도 이렇게 요식업으로 작가로서 작년에 큰 족적을 남기셨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아 나는 이제 요쯤 되면 됐고 그냥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계속 뭘 자꾸 하시잖아요. 네, 네. 저 역시도 네가 무슨 20살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뭘 자꾸 합니다. 근데 그게 산이 아니라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 바다처럼 시작과 끝, 시작점과 정상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우리 인생 같다라는 네.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아니, 난 하느님이 또 바다 얘기하시니까 바다를 가지고 수많은 뭐 표현들이 있잖아요, 책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다는 비가 와도 젖지 않는다. 그 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자꾸 고통을 떼버리겠다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 모든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어우러져서. 그래서 내가 바다인 자세로 있으면 어떤 빗방울이 떨어지고 뭐 우박이 떨어지고 해도 그게 고통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인 거죠. 내가 안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고통을 안아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저는 노래도 서도밴드의 바다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가사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널 덮칠 테니 너는 그냥 날 바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거랑 바다. 원래 노래 제목은 바다예요. 이 노인과 바다. 그러면서 바다 이러면서 노래를 계속 하는데 우리는 고통을 자꾸 끊어내려고 밀어내려고 그렇죠. 없애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고통을 진정 껴안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사실 인생이 저는 완성되고 이 세상을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정말 그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고통을 확 껴안으려고 해보면 그러면 내가 바다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비 오는 걸 자꾸 피하려 하고 도망가려 하고 뭘 막으려 하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바다가 돼보겠다. 그래서 독서도 어떻게 보면 산티아고 할아버지 이야기 너무 도덕적일 것 같고 너무 뻔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얘기 너무 뻔한 얘기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한번 받아보시고 안아보시고 문학작품은 좀 깊숙이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투쟁해서 물고기 잡는 물고기 얘기죠. 잡고 뭐 그래 고생했는데 그래 희망은 있다 뭐 이러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빠져들어서 막 이 상어가 나타났을 때 큰일 났다. 상어가 이 할아버지 고기를 다 뜯어먹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뭔가 좀 깊숙이 좀 받아들이고 빠져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노인이 정말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서 잡은 이 고기 그리고 무려 상어를 5마리를 죽여요. 네네. 청새치 1마리 잡고 상어를 5마리를 죽이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다 뜯기죠, 상어들한테. 네. 상어는 죽으면서도 그 네. 뜯어간 그 고기 덩어리를 입에 문 채로 죽어가잖아요. 네. 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책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이 노인 산티아고가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뭘까? 아까 이 책의 마지막에 저는 정말 읽으면서 와 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맨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여러분.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또 나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네. 회복하고 또 나갈 텐데 또 나갈 때는 그냥 나갈까요? 이번엔 뭔가 조금 다르게 해서 나갈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지난번에 그걸 겪었으니까 네. 이번엔 뭐도 챙기고 뭘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엔 다를 거거든요. 네네. 예, 용기를 정의할 때 뭐 이거는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받아들였던 말이더라고요.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다. 용기는 무서워도 하는 거, 그게 용기다. 예. 무서운데 하는 거. 맞아요. 예, 그게 용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연결되는 해밍웨이가 이 책에 스토아학파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스토아학파의 지금 요새 가장 핫한 라이언 헐리데이의 브레이브라는 책을 제가 네.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용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와닿게 정의를 해줍니다. 용기가 고대 그리스어로 안드레이아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어로 용기예요. 네. 그럼 용기의 반대말은 비겁함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또는 겁내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반대일 것 같은데 용기라는 안드레이아의 반대말이 멜랑콜리아입니다. 우울. 네. 우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께 공감이 아마 되실 텐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일상에 밀려서 네네. 떠밀려서 찌든 채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너무 많은 것들에 무관심해진 상태. 네네. 멜랑콜리아. 네. 인 상태로 네. 살아가다 보니까 용기를 낼 생각조차 없이 결국엔 용기를 내야 뭔가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데 네. 도전을 한다든지 뭔가를 한다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도 못하구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노인과 바다를 읽다가 이제 산티아고 할아버지의 캐릭터가 계속 생각이 나서 이 브레이브 책에 보다 보니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도 또 변함없이 낭독에 예. 우리 하대님의 낭독은 들어야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무언가를 말할 수 있었던 시간, 자신의 운을 시험해 볼 수 있었던 일들, 만났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배웠을지도 모르는 교훈들, 절대 이기지 못했던 전투들, 만약 확실한 게 있다면 윤곽이 또렷하고 밝은 길이 있다면 어떨까? 삶의 모든 순간이 확실하다면 용기라는 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겁쟁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하고 모든 가능성을 알고 싶어 한다. 겁쟁이는 준비할 시간을 원한다. 확신을 원한다. 일이 연기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기꺼이 포기한다. 다시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기회의 순간에도 말이다. 그 어떠한 원칙도 완벽하지 않지만 다음 한 가지는 언제나 옳다. 스스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두려움은 해야 할 일의 방향을 가리킨다. 마음 한편은 사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다른 한편은 그 일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한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위험뿐만 아니라 기회도 알려준다. 두려움이 가리키는 곳이 기회라는 네. 말인 거죠. 그러면서 루즈벨트의 조카이자 인권운동가였던 엘리너 루즈벨트는 훗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이다. 누군가가 그 결정을 후회할 거라고 말하는 일이다. 명치가 조여오면서 망설여지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편하고 안정적이고 쉽고 온화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 하죠. 그리고 초반에 읽어준 부분을 듣다 보니까 저도 혹시 낭독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 읽어야겠다 했는데 결이 비슷합니다. 뭐뭐 하다면인데 칼을 갈 숫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노인은 노 끝머리에 칼을 묶은 줄을 점검하고 나서 말했다. 숫돌을 갖고 왔어야 했어. 갖고 왔어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이복의 늙으니 자넨 이미 그것들을 갖고 오지 않았어. 지금은 없는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있는 걸로 뭘 할 수 있을지 그거나 생각하도록 해. 저도 그거 메모해 놨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실 뭘 못하거든요. 아까도 뭐뭐 했으면 사실 네. 같은 맥락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뭐 자격증이 있으면 아니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내가 아니면 강남에 어쨌으면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뭘 할 수 있을지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자꾸 그래서 찾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질문이 사실은 우리는 대답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질문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내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이 만들어져서 제 안에 나도 몰랐던 능력을 끄집어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연결되어 있구나. 브레이브를 읽는데 이게 떠오르고 네. 저는 또 산티아고 할아버지 읽는데 돈키호테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왠지 연배도 비슷할 것 같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생각형 인간이 햄릿이라면 네. 행동형 인간은 돈키호테와 네.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 네, 그래서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도 결국은 사자의 꿈을 꾸고 내일 또 87번째 또 나갈 거예요. 돈키호테도 우리 나이로 따지면 99살로 설정되어 있는 세르반테스가 그 99살 정도로 설정해 놓은 그 노인이 모험을 떠나서 뭐 공주를 구출하든 용을 죽이든 풍차를 박살내든 저는 결과는 뭐가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행동형 인간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라고 깨닫고 떠났다. 저는 한 발자국 뗐다. 이걸로 저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그건 그냥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거기서 무슨 용을 죽이든 공주를 구하든 아니면 뭐 하루 만에 산속에서 늑대한테 물려서 죽든 그거를 두려워해서 한 발짝을 못 내딘다. 그리고 내딛지 못하고 그냥 그 조카딸이 아니면 산초와 산초 부인이 해주는 거 먹으면서 편하게 몇 날 몇 년 더 살다가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제가 말한 데미안에서 말한 헤르메스가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는데 내가 왜 그걸 못 살았을까 후회하는 내가 그때 떠났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뭐라고 2, 3년 더 뭐 안락한 방에 누워서 밥 먹으면서 이게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 사자의 꿈을 꾼다는 거는 결과가 또 뜯어먹힐지언정 이 노인이 그 바다에서 이번에는 진짜 심근경색으로 죽든 그거는 정말 우리 인생에는 그 결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용기를 잃게 되고 겁먹게 돼요. 이 책을 읽고 진짜 상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러고 발을 못 뗄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이런 작품들을 읽고 특히 이 해밍웨이가 마지막에 사자의 꿈이라고 써놓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그리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행동하게 되죠. 그래 결과랑 상관없이 저지르자.